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제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캘리포니아 공화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차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훌륭한 공화당 지도자들을 배출한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고 특히 남가주 지역은 미국 이민 역사가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먼저 시작돼서 1960년대 이후로 지금 오늘도 많은 한인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많은 노력 끝에 가장 큰 한인 그 집단 거주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뻗쳐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김창준 의원이 영어 이름은 이제 제이 킴이라고 하는데 공화당 하원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됨으로써 90년대 이후로 지금은 영 킴이라든가 또 미셸 박 스틸과 같은 공화당 미 연방 하원 의원을 총 3명이나 배출한 이러한 영향력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그리고 워싱턴 DC라고 하면 유니파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유니파티 정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송금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소액이라도 여러분께서 자율적인 액수와 자율적인 횟수를 정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마이클 심 TV가 계속해서 노란 딱지를 받고 탄압을 당하는데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멀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사우스포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쁜 카드와 함께 안에 For everything you do,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라는 이러한 카드를 후원금을 동봉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단일공화국이 아니라 50개의 다른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는 교육, 위생, 보건 또는 무슨 결혼 또 이런 모든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은 주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각 주가 그 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연방은 이런 것에 관한 이 연방 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방, 외교, 또 외국과의 그 전쟁, 통상, 경제, 또 수출입 이런 거와 같이 50개 주가 워싱턴에다 위임한 권력만이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주를 건너다닐 때 뭐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운전하고 쓱 갔다가 나갔다가 하니까 뭐 어느 주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데 최근 팬데믹 때문에 이것을 실감한 적이 있죠. 재작년에 뉴욕주가 팬데믹이 한참 퍼질 때 뉴욕주에 들어오는 차량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러니까 번호판이 뉴욕주 차량이 아닌 것은 뉴욕주에 금지를 했어요. 코로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들이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정말로 미국은 각 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 국가가 맞는 모양이구나 하고 실감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쪽 그 동부 쪽에. 자, 이렇듯이 미국은 주 정치가 나의 실생활과 직결돼 있지 연방 정치는 사실 우리 개인의 실생활과는 말씀드렸듯이 국방, 외교 이런 쪽이니까 거리가 멉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4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국회의원, 하원의원도 52석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40석이 그 민주당이고 12석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 12석의 공화당 연방 하원 그 의석 중에 2명이 우리 한국계인 영킴과 미셸 박스틸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회의장격인 하원 의장인 케빈 머카시도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이 지금 현재 미국의 하원 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빈 머카시 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렵게 그 하원 의장에 취임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케빈 머카시는 워싱턴의 그 썩어 돌아가는 스왑프 정치에 깊이 빠져서 타협을 해가면서 좌파들하고 이 합의를 이뤄나가는 정치.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케빈 머카시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많은 특히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무려 15번의 투표 끝에 된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유니파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니파티라는 말은 여러분들 라틴어로 앞에 유니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파티는 한 당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워싱턴에서 기득권층이 되면, 그러니까 establishment, 벌써 3선, 4선, 5선 이렇게 되면 지들끼리 잘해먹고 지들끼리 이렇게 절 봐주자라는 이런 그 밀당을 하면서 서로 돕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유니파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6월 달에 플로리다주의 초선 공화당 의원인 아나 폴리나 루나라는 의원이 법안 하나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의원 중에 아담 쉬프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 쉬프는 의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무슨 레지스탕스의 그 운동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선동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간첩이라고 6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증거가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트럼프는 깜빵에 가야 된다, 아마 곧 갈 것이다,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류위원회까지 끌고 가면서 지금까지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TV 인터뷰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은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 특검을 하는 뮬러 특검이 생겼고 여기에서 3,200만 불이라는 미국의 국고를 탕진을 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의 반이라도 1,600만 불이라도 이 사람한테 벌금을 물려서 개헌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그 하원은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22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은 이제 이 법안이 체결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포결이 붙여졌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냐면 공화당 의원 222명 중에 20명의 의원이 이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 중에 20명의 의원 중에 5명이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입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5명 중에 1명이 바로 영킴 한국계 의원입니다. 아담 쉬프를 처벌을 하자라는 공화당 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20명.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 아담 쉬프를 처벌하자는 이 법안은 미국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위헌 소지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헌법 27조하고 8조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27th Amendment과 8th Amendment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7th Amendment라는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 월급을 조정할 때 지금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 월급은 국회가 시작되면은 이건 조정할 수가 없고 차기 국회, 그러니까 하원은 매 2년마다 뽑히니까 다음에 차기로 올라올 다음 텀의 의원들의 월급은 조정이 되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은 월급이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사람 벌 주자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벌금을 때리면 월급에서 나가야 되니까 월급을 조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헌법 8조가 뭐냐? 그러니까 8th Amendment 수정헌법 8조가 뭐냐 보니까 이것은 매우 혹독하다고 판단되거나 매우 그 드문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벌은 내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에요. 현직 의원한테. 이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벌금을 1,600만 불을 때렸으니까 1년에 국회의원 월급이 뭐 25만 불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1,600만 불의 벌금은 비현실적이고 너무 가혹한 벌금이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 8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22명 중에 20명이면 약 10%라고 볼 수가 있는데 틀림없는 것은 이 10%의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이 90%의 공화당 의원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 20명의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아담 쉬프가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처벌함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처벌안을 통과할 수는 없다. 거기에 찬성표를 이렇게 던질 수는 없다. 어떻게 얼핏 들으면 이 20명의 그 말이 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옳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90%의 공화당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민주당은 위헌적인 일을 하는 게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에 이렇게 몇몇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20명의 의원이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된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고수하는 사람 20여 명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된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는 이게 이 사람이 그 플로리다주 의원이 이게 부결이 되니까 이 의결안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1,600만 불의 벌금을 물리자는 건 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20명의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서 한국의 영킴 의원도 찬성을 해서 한국계인 영킴 의원도 찬성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이 벌금을 무는 안을 빼버리면 이 센셔라는 게 이게 아무런 이빨이 없는 그냥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직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무런 이 사람한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있는다는 게 그 조사를 한다,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간다, 의회 차원에서 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딴 건 없어요. 현직의 뭐 소위원회 직책을 가질 수 없다는 거 하고 그겁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엄청나게 큰 처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명분상은 처벌이 된 걸로, 센셔가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센셔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공화당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에게 벌금을 내렸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국회의장을 할 때 이 멍청한 바이든이 강제로 마스크 씌우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민주당에서 강제 마스크를 강제 씌우기를 했죠. 그럴 때 공화당 의원 중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는 이 의원들 몇 명에게 한 3명에게 벌금을 물렸어요. 마스크 안 쓴다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우리는 끝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위헌적으로도 공화당은 우리는 끝까지 항상 합법적으로만 한다. 이런 것은 전쟁을 하면 무조건 붙으면 지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싸우는 적에게는 나도 총을 들어야 되는 거고, 칼을 들고 싸우는 적에게는 나도 칼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적이 총을 들었는데 나는 맨주먹으로 싸운다? 그거는 서로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데 이 영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초선 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전엔 이제 39 선거구인가 해서 다른 선거구에서 나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반대나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있었고 그 그늘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나갔는데, 그런데 국회에 나가니까 의원이 되니까 거기 가서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배후에 책임이 있다라는데 그 서명을 하고 자기 의견을 밝혔죠.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탄핵을 하는데 찬성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듯이 제가 무슨 영킴 의원을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이분이 나중에 표결을 던진 거는 보는 거예요. 그건 팩트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 한인 출신의 미셸 팍 스틸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트럼프의 그 16위원회도 그렇고 이번에 이 아담 시프를 처음에 처벌해야 한다라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킴 의원하고는 이제 그 표를 던진 게 달라요. 그러나 이 두 분 다 공화당 의원인 거는 틀림없고,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이쪽 출신, 옛날에 김창진 의원이 출마했던 이쪽 지구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쪽에 그 플로턴이라든가 이쪽 라하브라라든가 이 근처 선거구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대부분 그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 다 매우 좋으신 그런 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결국은 어떤 그 의결안을 어떤 표로 어떤 의결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걸 봐야지 되겠죠. 자, 이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영어 약자로 CRP라고 합니다. California Republican Party라는 뜻인데, 유권자가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유권자가 등록된 유권자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00만 명을 대표하는 그 모임이 CRP 캘리포니아 공화당인데, 이 500만 명의 유권자 중에 약 몇만 명당 하나씩 이제 대표자가 나와요. 이 대표자를 보고 델리게이시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그 총 델리게이트는 델리게이트 위원회, 그러니까 그 대표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중앙위원회가 있고 간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이제 센트럴 커미티라고 하고, 간부위원회는 executive committee라고 하는데, 이 중앙위원회 대표들은 1,500명이고 간부위원회 대표들은 이제 1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총재가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체 총재. 이 사람은 지금 여성인데 제시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카 패터슨이 이제 캘리포니아 공화당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없고, 이 커미티 멤버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어쩔 때는 executive committee가, 어쩔 때는 이제 중앙 센트럴 커미티의 1,500명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의 정책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패터슨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선 케빈 머카시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화당을 대표해서 워싱턴에 있는 전 미국 내셔널 리퍼블리칸 파티 멤버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밋 딜론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션 스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션 스틸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미셸 박 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션 스틸 이 사람은 전직 캘리포니아 공화당 총재였어요. 20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느냐면은 20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중에 민주당 주지사 데이비스 주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뉴욕 사람인데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주지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몇 퍼센트 이상의 사인을 받으면은 이 주지사를 재선거를 해서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안 될 것이다 했는데도 당시에 캘리포니아 공화당 그 총재를 하고 있었던 션 스틸이 이 스트래티지를 잘 짜서 이걸 밀어붙여 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렸습니다. 데이비스 주지사를. 그리고 재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공화당, 이제 재선거를 하면은 공화당 후보로 나가면 뭐 아무가 나가도 되는 겁니다. 이 민주당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 내려졌으니까. 그때 공화당 후보로 그 재선거를 해서 나가서 주지사에 당선된 사람이 아놀드 슈와츠네이거입니다. 이 육체미 배우, 영화 배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놀드 슈와츠네이거가 공화당 주지사가 된 것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된 것이 이 션 스틸, 지금 미셸 박 의원의 남편 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션 스틸은 아주 그 능수능란한 전략가입니다. 매우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특히 캘리포니아 팔로틱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년에 있을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각 주가 누구를 뽑느냐, 트럼프를 뽑느냐, 뭐 드산티스를 뽑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를 정하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내부 규정을 바꾸는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원래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전당대회가 9월 29일부터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일정이. 그러면 이 내부 규정을 바꾸면 지금부터 9월 달 전당대회에서 이런 걸 바꾼다 하고 통보를 하고, 9월 29일 날 모였을 때 그 대표자들의 그 1,500명 중앙위원회 대표자들의 그 선거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다음 주말인 7월 29일 날 간부들만, 1,500명의 중앙위원회가 아니고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executive committee 간부들만 모여서 내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 당내 경선 규정을 바꾸는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년에 있을 공화당 선거 방법을 바꾸는 거는 내년 3월 전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9월 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7월 29일 날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의 공화당도 이런 식으로 스왑프가 돼가지고 소수 몇 명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에스태블리시먼트,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끌고 가는 이러한 정치가 캘리포니아 공화당 정치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공화당 CRP 내에도 CR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CRA는 캘리포니아 리퍼블리칸 어셈블리의 약자인데, 이것은 전국에, 미국 그 전국에 퍼져 있는 리퍼블리칸 어셈블리라는 풀뿌리 단체, 그러니까 그래스루트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공화당의 가치,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밸류, 뭐냐? 스몰 거버먼트, 레스 텍스, 작은 정부와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지향하면서 국민이 파워를 갖는 이러한 가치를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추구를 하면서 이걸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 리퍼블리칸 어셈블리라는 풀뿌리 조직인데, 이것이 이제 각 주마다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도 캘리포니아 리퍼블리칸 어셈블리 CRA라는
조직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CRA야말로 양심의 보루이다. 이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모인 것이 CRA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CRA, 캘리포니아 리퍼블리칸 어셈블리 이쪽에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호흡을 하고 이쪽과 같이 장단을 맞추면서 일을 하는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유권자도 현명해야 된다.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그저 워싱턴 정치, 연방 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연방 하원을 뽑기 위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포커스를 하지 캘리포니아 내의 실제 내부의 삶과 정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한다거나 도와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짠다거나 하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더 현명한 유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공화당 유권자 여러분들이.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